예, 안녕하세요. 이번 2025학년도 하반기 강원 학생 성장 진단 평가 국어 4학년 해설 강의를 맡은 영국초등학교 최형규입니다. 예, 지금부터 국어 4학년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차례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풀기 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뜻이 비슷한 낱말, 뜻이 반대되는 낱말, 이 낱말과의 관계인데요. 이 낱말 간의 관계의 경우 뜻이 비슷한 낱말은 말 그대로 서로 뜻이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낱말들을 뜻합니다. 뜻이 반대되는 낱말의 경우는 서로 반대되는 뜻을 가진 낱말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벗다는 뜻이 반대인 낱말이 여러 개 있습니다. 보기에서 벗다와 뜻이 반대인 낱말을 모두 찾은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벗다라는 것은 뜻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입고 있는 것을 놓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뜻이 반대인 낱말을 찾으려면은 옷이나 신발 같은 것을 입는 의미의 낱말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면 먼저 입다, 옷을 입다와 같이 이렇게 입는 의미이기 때문에 뜻이 반대인 낱말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적다의 경우에는 많다와 적다 같이 양을 의미를 하거나 또는 쓰다와 비슷한 낱말의 의미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벗다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 쓰다입니다. 쓰다의 경우에는 글을 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모자와 같은 경우는 모자를 쓰다와 같은 의미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벗다와 반대되는 관계인 낱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신다입니다. 신다의 경우 양말이나 신발을 신는 의미이기 때문에 벗다와 뜻이 반대인 낱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우다입니다. 지우다의 경우에는 쓴 것을 지우는 의미이기 때문에 벗다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입다, 쓰다, 신다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2번 문제를 풀기 전에는 이 인터넷 누리집에서 자료를 찾을 때 생각해야 될 점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적절한 검색어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적절한 검색어를 넣어야 내가 의도하는 또는 바라는 정보가 나오기 때문이고요. 다음으로는 목적에 맞는 자료인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에는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요. 이 많은 정보들 중에서 내가 쓰려고 하는 자료를 찾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상에 찾은 정보는 정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많은 내용들을 모두 읽거나 모두 사용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을 찾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자료가 믿을 만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이 모두 사실을 담고 있거나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료를 활용하기 전에 이 자료가 정말 믿을 만한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리집에서 자료를 찾을 때 남자아이가 겪은 어려움에 대한 조언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검색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생각해야 될 점이 검색어를 다시 설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이제 1번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면요. 검색 결과를 훑어보며 찾아봐. 지금 검색 결과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1번은 정답이 될 수 없고요. 2번의 경우 검색어를 바꿔서 자료를 찾아봐. 예,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검색어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미 정답이 나왔지만 3번, 4번, 5번도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목적에 맞는 자료인지 꼼꼼히 확인한 뒤 선택해야 돼. 예, 지금 자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황과는 관련이 없는 거고요. 다음, 검색 결과를 더 보고 싶으면 다음 차례로 넘어가 봐. 이 역시도 지금 나온 자료가 없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5번, 자료의 제목을 중심으로 훑어보면서 대략적으로 자료를 파악해봐. 역시도 따로 나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역시 낱말의 관계 또는 낱말의 유형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동형이의어와 다의어가 나옵니다. 동형이의어의 경우에는 글자는 같지만 서로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인 낱말을 뜻하고요. 다의어의 경우에는 한 낱말 안에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낱말을 뜻합니다. 그럼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사전에서 눈의 뜻풀이를 찾아보고 정리한 것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하고 사전의 모습이 문제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기억을 보면은 눈 1, 눈 2, 눈 3, 눈 4와 같이 같은 눈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별개의 낱말로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 기억은 동형이의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번 기억에 들어갈 제목은 다의어이다는 틀린 것이 되는 거고요. 니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중에 수증기가 찬 기운을 만나 얼어서 땅 위에 떨어지는 얼음의 결정체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예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요. 2번을 보겠습니다. 니은에 들어갈 예는 눈금이다. 예, 내리는 눈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고요. 오히려 이 눈금의 경우에는 눈, 이와 관련이 있는 낱말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디귿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의 경우 눈이라는 한 낱말 안에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이와 같은 것을 바로 다의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디귿은 다의어가 되기 때문에 3번 동형이의어를 이야기한 것은 틀린 것이 됩니다. 리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뜻으로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기관, 우리 얼굴에 있는 눈을 뜻하는 건데요. 예, 리을에 들어갈 예는 눈이 나쁘다, 이다 라고 4번에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1번 뜻보다는 그 밑에 있는 2번 물체를 알아보는 눈의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4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마지막 5번을 볼까요? 5번 미음에 들어갈 뜻은 무엇을 보는 표정이나 태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보면은 의심하는 눈으로, 의심한다라는 것은 마음이기 때문에 5번은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발표할 때의 태도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발표할 때의 태도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첫 번째, 듣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발표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듣는 사람을 바라보아야지 듣는 사람의 반응을 볼 수 있고요. 또 그만큼 발표하는 데도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알맞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발표를 해야 합니다. 발표하는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하려면은 알맞은 목소리로 하는 거 필요하고요. 충분히 또박또박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다음 3번, 발표할 내용을 미리 찾아보고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발표를 하러 올라갔을 때 그 원고를 그대로 보고 읽는 그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고요. 또 발표할 내용이 정리되어야지만 그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발표 자료를 만들어 활용한다입니다. 말로만 전달하는 것은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진이나 그림, 영상과 같은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발표 내용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기 때문에 좋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준비한 내용은 당연히 충분히 파악을 해둬야 하는 거고요. 그래야지 발표를 할 때도 덜 긴장된 상태에서 할 수 있고 조금 더 준비된 모습으로 듣는 사람을 보면서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6번입니다.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말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듣는 사람들이 어린이인데 너무 어려운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듣는 사람이 어느 수준인지를 파악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을 발표에 사용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발표하는 방법에 대하여 바르게 말하지 않은 학생을 고르시오라고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이나부터 볼까요? 듣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말해야 돼. 아까 설명한 부분에 들어 있었죠. 이나는 올바른 말을 했고요. 다음 동현을 보겠습니다. 알맞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발표하면 돼. 올바른 발표 방법입니다. 다음 세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할 내용을 미리 찾아보고 정리하면 더 좋아. 이 역시 맞는 이야기고요. 주현을 보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을 잊지 않도록 발표 원고를 보면서 그대로 말해야 해. 자, 발표 원고를 보면서 그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발표를 할 때는 원고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을 보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현이는 바르게 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 이미 정답이 나왔지만 5번 유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활용하면 도움이 돼. 이 역시 앞에서 설명을 한 부분에 따라 올바른 발표하는 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시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시와 관련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감각적 표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감각적 표현이란 말 그대로 감각, 보는 것, 시각, 냄새 맡는 것, 후각, 듣는 것, 청각, 만지는 것, 촉각, 맛보는 것, 미각을 활용하여 대상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를 감상할 때에는 글자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시의 장면을 상상하며 감상을 해야 더 시의 내용을 깊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을 가장 알맞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그러면 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말의 꿈. 빨랫줄에 목욕한 생선 2마리, 바람에 팔딱거린다. 이제는 비누 냄새 풍기며 마르고 있다. 바다의 짠 냄새 마음에 담고. 여기 보면은 감각적 표현이 꽤 여러 가지가 쓰였는데요. 첫 번째, 생선 2마리입니다. 이 생선 2마리는 양말의 모습이 마치 생선과 비슷하다.
또는 우리 생선의 냄새 맡아보면은 약간 비린내가 나는 듯 하면서 좀 쿰쿰한 냄새가 나죠. 예, 그래서 그 생선의 냄새와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쓰인 감각적 표현은 시각 또는 후각과 관련이 있겠네요. 다음, 바람에 팔딱거린다. 예, 팔락팔락 흔들리는 모습을 표현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시각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는 비누 냄새 풍기며, 비누 냄새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후각과 관련이 있겠네요. 마르고 있다. 바다에 짠 냄새 마음에 담고, 여기도 냄새가 나왔기 때문에 예, 후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번부터 5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글쓴이는 땀 냄새를 싫어한다. 예, 이러한 내용이 지금 시에 나와 있지 않죠? 예, 그래서 1번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2번, 땀 냄새 나는 양말을 생선이라고 표현했다. 아까 우리 생선 2마리 부분 설명을 할 때 이 양말의 모습이 생선과 비슷하다. 또는 양말에서 나는 냄새가 쿰쿰한 것이 생선의 냄새와 비슷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2번은 정답이 됩니다. 2번 이미 정답이 나왔지만 남은 선택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글쓴이가 바닷가에서 생선 말리는 모습을 보고 쓴 시이다. 아니죠. 이거는 양말과 관련된 시죠. 예, 그래서 3번은 정답이 될 수 없고요. 4번, 바다가 고향인 글쓴이가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쓴 시이다. 자, 바다에 짠 냄새가 난다고 했지 바다가 고향인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4번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5번, 바닷가에 양말을 널어 놓아서 바다에 짠 냄새가 난다고 표현했다. 이거 역시 안 됩니다. 예, 바닷가라는 이런 공간적인 배경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요. 여기서 말하는 바다의 짠 냄새란 것은 그 양말을 빨기 전에 그 땀에 절어서 짭짤한 냄새가 나서 짠 냄새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따라서 5번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5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는 글쓴이의 의견에 대해 생각을 나눌 때 생각할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글 내용 또는 글을 쓴 목적과 관련이 있는 질문을 만들어야 하고요. 다음,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열린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기억, 생각을 나눌 질문입니다. 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물론 이 배경 지식도 중요하지만 예, 굉장히 지금 읽어야 할 거리가 많죠. 이 읽어야 할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위에부터 차례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를 보면요. 작은 아이디어로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면서 세상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제와 주제를 바탕으로 한번 선택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리 교실에 마음 약국이 있다면 어떤 약이 좋을까? 지금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거나 세상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인데 1번은 지금 관련이 없죠. 예, 그래서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내 생각과 까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방향에 발자국 모양 붙임딱지를 붙인다고 하네요. 왜냐?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걸어가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생각도 보면은 농구 골대 모양 쓰레기통을 만들려고 한다. 왜냐? 스스로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어서
더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은수의 경우는 강당 바닥에 원 모양으로 위치를 표시해 둔다. 왜냐? 자연스럽게 질서를 지키며 서거나 앉을 수 있기 때문에. 하유리의 경우에는 화장실 거울에 깨끗한 손은 건강의 시작이라는 문구를 붙여준다고 했네요. 왜냐? 손을 깨끗하게 씻는 습관을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내 생각과 친구들의 생각을 바탕으로 이제 질문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번. 학생들의 행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할까? 뭔가 내용이 관련이 있는 듯 하지만 아니죠. 노력이 필요할까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생각과 까닭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방법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질문은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3번. 학교에서 친구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작은 아이디어로 어떤 것이 좋을까? 이거는 관련이 있네요. 발자국 모양의 붙임딱지를 붙인다. 농구 골대 모양 쓰레기통을 만든다. 원 모양으로 위치를 표시한다. 문구를 붙여 넣는다. 다양한 방법들이 나왔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미 3번으로 정답이 나왔지만 다른 선택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계단을 피아노 건반처럼 만든 아이디어처럼 사람들의 행동을 바꾼 사례가 있을까? 이거 역시 굉장히 비슷했지만 아니죠. 왜냐? 행동을 바꾼 사례라는 것은 이미 있는 사례를 뜻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것은 이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비슷했지만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일을 놀이처럼 만드는 아이디어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까? 이거 역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까? 아니요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쓰레기 버리는 일을 놀이처럼 만드는 아이디어. 이거는 내 생각이나 은수 생각이나 하율이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고 오직 하은이의 생각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질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속 세계와 현실 세계를 비교하는 문제였는데요. 이 비교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 작품을 읽고 자신이 경험한 일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이 경험한 일하고 작품에서 일어난 일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품 속 세계의 인물이나 일어난 일, 배경 등을 현실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품에서 현실 세계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시가 나왔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스펀지 교실에서 공부해 본 적 있니? 스펀지 창문을 열면 스펀지처럼 통통한 나무들의 웃음소리, 스펀지 날개를 매단 것 같은 새들의 여유로운 몸짓, 너희들 보금자리처럼 우리 교실도 얼마나 폭신폭신한지, 우당탕탕 복도를 뛰어다녀도 딱딱한 바닥에 무릎 다칠 일 없는, 속상한 일 있을 땐 그냥 스펀지 벽에 점프만 하면 돼. 서로의 눈빛만으로 웃음 터지는 마법 같은 교실. 스펀지 상상 속, 스펀지 교실 속, 스펀지 같은 친구들. 스펀지 책상의 둥근 모서리처럼 우리도 점점 둥그러지고 있어. 문제, 시에 나타난 모습과 현실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 비슷한 점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럼 1번 볼까요? 복도를 뛰어다녀도 다치지 않아. 비슷하지 않죠. 우리는 복도를 뛰어다니다 넘어지면 다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1번 아니고요. 2번, 나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 아니죠. 물론 이제 마음속으로
나무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나무들이 하하호호 웃는 소리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2번 안 되는 거고요. 3번. 교실에서 속상한 일이 생기기도 해. 예,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예, 학급에서 이제 지내다 보면은 친구들끼리 다툼이 있거나 또는 선생님한테 혼이 났거나 또는 뭐 친구들과 축구 경기를 했는데 졌거나 예, 그래서 속상한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점이고 시에서도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입니다. 그래도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교실이 스펀지로 만들어져서 폭신폭신해. 아니죠. 우리 교실 벽이나 바닥을 만져보면 굉장히 딱딱합니다. 아니고요. 5번. 속상한 일이 생기면 벽에 점프해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속상한 일이 생긴다고 벽에 점프를 하면은 부딪히면서 굉장히 아프겠죠. 예, 자신이 아플 일을 보통은 하지 않기 때문에 5번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7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역시 작품 속 세계와 현실 세계를 비교하는 건데요. 작품을 읽고 자신이 경험한 일을 떠올려야 하고요. 자신이 경험한 일과 작품에서 일어난 일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작품 속 세계의 인물과 일어난 일과 배경을 현실과 비교를 해야 하고요. 작품에서 현실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럼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속 세계와 현실 세계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아까 7번 문제의 경우에는 작품을 보면서 직접 비교를 해보는 거였다면 8번 문제는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작품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견과 그 이유가 적절한지 살펴본다? 아니죠. 글쓴이의 의견과 그 이유가 적절한지 살펴보는 것은 물론 문학에서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보통은 이제 의견을 표현하는 글, 주장하는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쓴이 의견과 이유가 적절한지 살펴보는 것은 작품 속 세계하고 현실 세계를 비교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죠. 이 1번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글을 읽고 생각을 나눌 때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작품 속 인물이 느낀 감정을 내가 느낀 감정과 비교해본다. 예, 맞는 얘기죠. 자신이 경험한 일과 작품에서 일어난 일을 비교하는 것, 예, 맞는 겁니다. 3번, 작품 속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현실과 비교해본다. 예, 맞죠. 작품 속 세계의 인물을 현실과 비교한다. 다음,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나 생활 모습을 오늘날과 비교해본다. 예, 맞습니다. 작품 속 세계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비교를 하는 것이니까 맞는 거죠. 마지막 5번,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이 겪은 일을 내가 겪은 일과 비교해본다. 이거 역시 맞습니다. 작품을 읽고 자신이 경험한 일 떠올리기.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9번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9번 문제를 보기 전에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말 그대로 성격을 나타내는 낱말을 찾는 거예요. 굉장히 친절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을 나타내는 낱말이 없을 때에는 인물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면서 이 인물의 성격은 이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할머니의 성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예, 그러면은 여기는 일단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운을 들이고 사람을 살리는 음식이니 자연히 죽 한 그릇에 그 힘이 오롯이 담겨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어리석다고 해도 좋은 재료를 고집하고 가마솥에 죽을 끓이고 얕은 수는 절대 쓰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 이 할머니의 말 부분에서 성격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믿어서 좋은 재료를 고집하고 가마솥에 죽을 끓였다. 여기 5가지 성격을 나타내는 낱말에서 어울리는 것이 있죠. 예, 바로 성실하다입니다. 이 부분은 성실하다와 관련이 있겠죠. 다음, 얕은 수는 절대 쓰지 않았다. 얕은 수를 쓰지 않았다는 것에서도 한 가지 더 파악할 수가 있죠. 바로 정직하다입니다. 예, 그래서 3번하고 5번은 할머니의 성격으로 알맞은 것이 되는 거고요. 그럼 그 다음 할머니의 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죽을 끓일 때도 내놓을 때도 항상 넉넉하게 하려 했어요. 팥죽은 혼자 먹으면 맛이 없는 음식이거든요. 나눠 먹어야 참맛이 나죠. 주걱으로 가득 떠서 큰 사람, 작은 사람, 늙은 사람, 젊은 사람, 고운 사람, 미운 사람 나눠 먹어야 뱃속까지 뜨끈하게 데워진답니다. 자, 이를 통해서도 우리 2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모두와 나눠 먹으려고 한다. 뭐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고운 사람이든 미운 사람이든 모두 뱃속까지 뜨끈하게 데워진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가 남게 되죠. 바로 겸손하다를 여기서는 볼 수가 없겠네요. 따라서 9번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의 경우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렇게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쓸 때 의견과 뒷받침하는 내용이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자료를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완이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이유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예, 지금 10번 문제의 경우는 시완이의 의견을 질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밑에 윤시완 학생이 쓴 부분을 읽으면 됩니다.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같은 한옥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마을이 관광객들로 더욱 활기찬 것 같아 즐겁습니다. 예, 여기서 의견이 나왔네요. 의견이면서 뒷받침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족은 한옥마을에서 관광객을 위한 숙소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에서 관광객을 제한하면 우리 가족처럼 숙소나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입니다. 예, 여기서 뒷받침하는 부분이 나왔죠. 예,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에서 관련이 있는 것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기억부터 볼까요? 기억. 관광객들이 마을을 활기차게 한다. 맞죠? 앞에서 저는 우리 마을이 관광객들로 더욱 활기찬 것 같아 즐겁습니다 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고요. 니은. 관광객들이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린다. 아니죠. 예, 시완이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디귿. 관광객들이 늦은 시간에 큰 소리로 떠든다. 예, 이거 역시 시완이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요. 예, 시완이의 의견과 반대됩니다. 리을. 관광객들 덕분에 숙소나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다. 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관광객을 제한하면은 뭐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리을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기억과 리을을 나타내고 있는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자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 문자가 필요한 까닭, 여러분들이 아마 교과서에서 봤을 겁니다. 첫 번째,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생각을 전할 수 있죠. 글을 쓰거나 편지를 쓰는 걸 통해서요. 두 번째, 내용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왜냐? 글로 적으면은 시간이 지나도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거의 이제 잊을 때쯤에 다시 한번 보면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알 수 있죠. 옛날에 적어 놓은 것들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가 필요한 까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1번,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죠. 문자를 통해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2번, 기록을 통해 과거의 일을 알 수 있어요. 아까 세 번째 내용에 나와 있었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다. 2번이고요. 3번, 그림이나 물건으로 생각을 전할 수 있다? 아니죠. 이거는 문자가 나오기 전에 그림이나 물건으로 서로 소통을 한 겁니다. 따라서 문자와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편지를 써서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생각을 전할 수 있다.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생각을 전한다고 했죠? 아니고요. 5번, 시간이 흘러도 있었던 일이나 생각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내용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자가 필요한 까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3번입니다. 다음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은 중심 생각을 찾는 방법과 그리고 문자와 관련이 있는 건데요. 중심 생각을 찾는 방법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에서 중심 문장을 먼저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 문장들을 연결해서 그 내용을 간추립니다. 그리고 글의 제목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글의 제목은 보통 그 글 내용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목에서 중심 생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심 생각을 찾는 문제이지만 내용을 보면은 우리 한글의 원리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 한글의 원리와 관련된 부분은 글을 읽으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나의 중심 생각을 보기에서 찾아서 알맞게 연결한 걸 고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자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에 획을 더해 만들었습니다. 소리가 강하게 날수록 획을 더해 나타냈습니다. 모음자는 점, 으, 이를 합쳐 만들었습니다. 모음자의 기본 글자를 한 번씩 합치면 오, 아, 우, 어가 되고 여기에 점을 한 번 더 합치면 요, 야, 유, 여가 됩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지금 보면은 획을 더했다. 합쳐서 만들었다.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중심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와 관련된 거 한번 보기에서 찾아볼까요? 바로 니은이 되겠네요. 기본 글자를 확장해서 기본 글자에서 폭을 넓혀서 다른 글자를 만들었다. 바로 이것이 가의 중심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가는 니은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자의 기본 글자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인데 소리를 내는 발음기관의 모양과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모음자의 기본 글자는 점, 으, 이인데 우리 민족이 중요하게 생각한 세 가지를 본떠 만들었습니다. 점은 하늘, 으는 땅,
이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의 모양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무언가를 본떠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럼 이와 관련된 거 보기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예, 바로 디귿이 되겠습니다. 기본 글자를 만들기 위해 모양을 본뜬 대상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이 있겠죠.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는 조사 계획을 세우는 것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조사 계획을 세울 때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 조사 대상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는지 밝혀서 쓰는 겁니다. 다음으로 조사 기간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를 했는지 밝혀서 써야 합니다. 다음으로 조사 동기입니다. 왜 이 조사를 계획하였는지 쓰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조사 내용입니다. 무엇을 조사하는지 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사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는지 써야 합니다. 이 내용이 바로 조사 계획을 세울 때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의 줄임말 사용에 대한 조사 계획을 살펴보고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기억 볼까요? 기억. 4학년 땡반 학생 20명. 뭐와 관련이 있죠? 그렇죠. 조사 대상이죠.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는가?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는 조사 대상이 들어가야 합니다. 니은을 볼까요? 초등학생의 줄임말 사용을 다룬 기사를 보고 우리 반 친구들의 줄임말 사용을 조사해 보고 싶어서 왜 조사를 했는지가 나오는 거죠. 왜 조사를 했는지는 뭐였죠? 그렇죠. 조사 동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니은은 조사 동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기억과 니은에 모두 올바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1번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 1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4번 문제를 보기 전에는 자료를 수집할 때 주의할 점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료를 수집할 때는 첫 번째, 출처가 분명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활용해서 글을 쓸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서 써줘야 합니다. 왜냐? 출처가 분명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출처가 분명한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글을 쓸 때 출처를 밝혀서 쓰는 것은 우리 매체 단원에서 배운 저작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 저작권 차원에서 출처를 밝혀서 써야 합니다. 두 번째, 객관적이면서 믿을 만한지 당연히 확인해야겠죠. 자료라고 해서 모두 다 좋은 자료는 아닙니다. 잘못된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단순한 어떤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이면서 믿을 만한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세 번째, 글의 목적에 맞는 자료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료라도 글의 목적과 관련이 없으면은 글을 쓸 때 쓸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글의 목적에 맞는 자료인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를 이용하여 보고하는 글을 쓸 때 주의할 점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조사한 내용이 마음에 들면 출처가 분명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죠. 출처는 분명한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아닌 거고요. 2번, 내가 직접 인터넷에서 조사한 내용은 나의 창작물이므로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 아니죠. 인터넷에서 조사한 내용은 그 자료를 만든 사람이 있겠죠. 내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처를 밝혀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아니고요. 3번,
인터넷에서 조사한 자료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모두 믿을 수 있다. 아니죠. 인터넷에는 누구나 자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가 믿을 만한지 객관적인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다음 4번입니다. 보고하는 글에서는 조사한 자료가 믿을 만한지 판단하는 것보다 흥미로운지가 더 중요하다. 아니죠. 믿을 만한지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4번도 아니고요. 5번. 기사의 출처를 밝힐 때에는 기자 이름, 기사 제목, 발행한 곳, 발행 일자를 분명하게 써야 한다. 예, 맞습니다. 출처를 밝혀서 써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1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은 두 가지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토의 과정에서 필요한 태도입니다. 토의를 할 때에는 당연히 토의 주제에 알맞은 의견과 이유를 말을 해야겠죠. 그래야지만 원활하게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의견과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하며 참여하기. 예,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되고 그 이유에 대해 이제 질문을 하면서 토의를 이끌어 나가야지 원활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번, 친구의 말에 귀 기울이며 토의에 참여하기. 토의는 말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4번,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기. 건전한 토의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감정적으로 기분이 상할 만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5번, 사회자에게 발언권을 얻어 말하기.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를 해야지 원활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의견을 마련할 때 생각할 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토의 주제에 알맞아야겠죠. 그리고 의견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적절한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의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견의 단점, 부족한 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의 주제에 알맞은 의견과 이유를 말한 사람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성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도 복도에서 자주 뛰기 때문에 이번 토의에 사회자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성의는 잘못됐죠. 다른 사람을 비난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토의 주제에 알맞은 의견과 이유를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의는 아니고요. 다음 민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도 가운데 화분을 놓아두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복도가 화사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복도에서 지금 뛰어다니는 문제와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뛰어다니는 문제와 관련이 없죠. 그래서 민준이도 아닙니다. 다음 혜선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견은 별로입니다. 화분에 걸려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복도에서 넘어지면 위험하니 스펀지를 까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지금 스펀지를 까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주제와는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의견을 마련할 때에는 그 의견이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의견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스펀지를 까는 것, 실천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혜선이도 아닙니다. 다음 정현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는데 민준이와 혜선이가 가장 많이 뜁니다. 두 사람은 복도를 다니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럼 뛰는 사람이 없어서 이 토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알맞은 의견도 이유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지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도 곳곳에 거울을 부착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뛰고 있는 자신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반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네요. 주제와도 알맞으면서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고 이유도 적절하죠. 따라서 답은 5번
지유입니다. 1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에 제안하는 글쓰기와 관련이 있는 건데요. 제안하는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문제 상황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쓸지를 생각을 해야 하고요. 어떤 내용을 제안할지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안하는 이유가 적절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모두 썼으면 이 제안하는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제목을 붙여야 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견과 이유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을 보면 그 제목에 제안하는 내용이 잘 드러나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운동장을 다 함께 사용하게 해주세요 라고 제목을 붙였네요. 그렇다는 건 운동장을 모두 함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하는 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 보도록 할까요?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최지산입니다. 요즘 우리 학교의 운동장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다툼이 많습니다. 문제 상황이 나와 있죠? 예, 문제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에 공놀이하는 친구들이 운동장을 모두 차지하고 있어 줄넘기나 다른 놀이를 하려는 친구들은 운동장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문제 상황입니다. 요일별로 학년을 정하거나 운동장을 나누어 사용하는 방식과 같이 점심시간 운동장 사용 규칙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제안하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이렇게 하면 운동장을 둘러싼 다툼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죠. 그리고 더 많은 친구가 운동장에서 즐겁고 신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여기에도 이유가 나와 있네요. 바쁘시겠지만 제 제안을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로 글이 끝납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할까요? 1번. 운동장 사용 규칙을 정하면 모두가 안전하게 놀 수 있을 것이다. 제안하는 내용은 맞았어요. 그런데 모두가 안전하게 놀 수 있을 것이다. 이유는 맞지가 않죠. 예, 그래서 1번은 아닙니다. 2번, 운동장에 줄넘기 도구를 더 두면 제안하는 내용이 맞지가 않네요. 더 많은 친구가 함께 놀 수 있을 것이다. 예, 이유는 맞습니다. 그래서 2번도 아니고요. 3번, 운동장에서의 공놀이를 줄이면 제안하는 내용과 관련이 없죠. 운동장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유는 맞네요. 하지만 제안하는 내용이 틀렸기 때문에 3번도 아닙니다. 4번, 운동장 사용 규칙을 정하면 제안하는 내용과 맞죠. 더 많은 친구가 놀 수 있고 다툼도 줄어들 것이다. 이유도 맞네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5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 사용 규칙을 만들면 제안하는 내용은 맞죠. 다툼은 줄겠지만 놀이 종류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다툼은 줄겠지만 이유는 맞았지만 그 뒤에 놀이 종류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거는 이유와 관련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5번도 아닙니다. 따라서 16번은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에 대해서 알아두면은 문제 풀기가 쉽습니다.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은 여러분들이 3학년 때도 배워왔을 텐데요. 중심 문장은 문단을 대표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뒷받침 문장의 내용을 모두 아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뒷받침 문장입니다. 뒷받침 문장은 중심 문장의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문장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에 나타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는 글을 쓸 때
중심 문장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가족과 어린이 과학관에 다녀왔다. 어떤 것을 보고 체험할지 기대되고 맛있는 도시락을 먹을 생각에 가는 내내 신났다. 과학관에는 정말 신기한 전시품이 많았는데 특히 공룡알 화석이 기억에 남는다. 자전거를 타며 전기를 만들어 보는 체험도 무척 재미있었다. 기다리던 점심시간이 되어 음식을 먹을 공간을 찾아보았다. 실내에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바깥 쉼터에서 먹기로 했다. 돗자리를 깔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다. 비가 그쳐서야 자리를 잡고 도시락과 간식을 먹을 수 있었다. 미리 신청한 자율주행 로봇 수업에 늦지 않고 참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여기서 지금 문제 상황이 나왔네요. 실내에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바깥 쉼터에서 먹었대요. 바로 문제 상황이 나왔죠. 마지막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였지만 점심시간에 조마조마했던 마음이 자꾸 떠오른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점심을 먹었을까?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이 제안하는 글을 쓸 때 문제 상황과 관련이 있어야겠죠? 바로 문제 상황은 실내에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바깥 쉼터에서 먹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과학관 실내에 식사 공간을 더 마련해야 한다. 맞죠? 실내에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밖에서 먹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지만 그래도 나머지 선택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다 다양한 휴식과 체험의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식사 공간과 관련이 없죠. 그래서 2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3번, 비 오는 날에는 도시락 대신 매점을 이용해야 한다. 이거 역시 식사 공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4번, 비 예보가 있는 날에는 과학관을 임시로 닫아야 한다. 역시나 관련이 없네요. 5번, 관람객들은 식사 시간을 조절하여 겹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언뜻 보면은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과학관에서 실내에 식사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5번 같은 경우는 관람객들 보고 식사 시간을 조절하라는데 그 대상이 지금 맞지가 않죠. 그리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 상황과도 큰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17번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18번 문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는 발표 자료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발표 자료는 발표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글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여기 나온 것처럼 그림이나 사진, 영상, 표, 그래프 등 매체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산과 다른 화산들의 높이 비교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내용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할 자료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높이 비교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활용해야겠죠. 1번, 한라산과 다른 화산들이 생겨난 순서는 높이 비교와 관련이 없습니다. 2번, 한라산과 다른 화산들의 높이를 막대로 그린 그래프. 이거 좋네요. 한눈에 볼 수 있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한라산과 다른 화산들의 모습을 한 장씩 그린 그림들. 이 모습만 보고는 높이 비교를 할 수가 없죠. 3번 아니고요. 4번, 한라산과 다른 화산들의 실제 모습을 각각 찍은 사진들. 이거 역시 높이 비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마지막 5번, 한라산과 다른 화산들의 높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글. 높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한눈에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5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따라서 18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으로 19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를 풀기 전에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이 문제는 발표 자료를 준비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발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발표 주제와 관련이 있는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발표하는 내용이 잘 드러난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발표 자료를 찾을 때 인터넷이나 아니면 책이나 굉장히 많은 종류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들 중에서 내가 발표를 하는데 발표의 주제에 발표의 목적과 관련성이 높은 자료를 선정을 해야지 좋은 발표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발표를 듣는 사람이 이해할 만한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료라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발표 자료를 준비한 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믿을 만한 출처에서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믿을 만한 출처가 아닌 경우엔 발표 내용의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자료가 믿을 만한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럼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방문한 외국인에게 지역의 국가유산을 소개하는 발표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목적과 주제에 적절하지 않은 자료 내용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의 국가유산을 소개하는 발표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럼 이에 따라서 각 선택지에 있는 내용들이 목적과 주제에 따라 적절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지역 국가유산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는 글. 국가유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1번은 목적과 주제 모두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우리 지역 국가유산의 모습과 위치를 소개하는 사진. 이거 역시 국가유산 소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적절합니다. 3번입니다. 국가유산 외에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지역 관광정보 지도. 국가유산에 대해 소개를 해야 하는데 국가유산이 아닌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지역을 소개한다면 이것은 발표의 목적이나 주제와 관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이미 정답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남은 선택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우리 지역의 국가유산과 관련하여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글. 국가유산과 관련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4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국가유산의 보존 이유와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담은 카드 뉴스입니다. 이거 역시 국가유산 소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5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20번 문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의 경우 문학 작품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이제 어떤 점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문제입니다. 문학 작품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는 첫 번째, 작품을 접하게 된 계기를 소개해야 하고요. 두 번째, 전체적인 내용을 간추려서 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인상 깊은 부분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왜 인상 깊은지, 인상 깊은 까닭을 소개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이유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의 비밀을 말해줄까? 기뻐 안에는 이뻐가 들어있다. 잘 봐. 왼손으로 기, 오른손으로 뻐를 잡고 쭉 늘리는 거야.
고무줄처럼 말이야. 기뻐. 어때? 진짜지? 기쁘다고 너무 뻐기다가 깃벌을 끊어 먹지 않도록 조심해. 너도 알다시피 길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 깃버가 끊어질 땐 무지 따끔해. 어쩔 땐 찔끔 눈물이 나. 라고 되어 있네요.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깃버 안에는 이뻐가 들어있다는 표현에서 우리말의 재미를 보여주는 것 같아 소개하고 싶다. 인상 깊은 부분하고 그리고 인상 깊은 까닭이 나와 있죠. 알맞습니다. 2번 기뻐에서 글자를 고무줄처럼 늘려 있는 부분이 재미있어서 소개하고 싶다. 인상 깊은 부분 나왔고요. 왜 그 부분을 소개하고 싶은지도 나와 있습니다. 3번 기쁘다고 너무 뻐기다가에서 우쭐거리고 자랑한다는 의미의 뻐기다라는 표현이 흥미로워 소개하고 싶다. 인상 깊은 부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왜 인상 깊은지도 나와 있습니다. 4번 길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는 표현에서 길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좋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아 소개하고 싶다. 여기도 인상 깊은 부분 나와 있고요. 그 부분이 왜 인상 깊은지는 나와 있지만 잘 살펴보면요. 길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좋지 않다. 이 말은 지금 시의 내용하고 알맞지가 않죠. 따라서 4번이 알맞지 않은 것이 됩니다. 5번 보겠습니다. 기뻐가 끊어질 땐 무지 따끔하다라는 표현에서 기쁠 때도 있지만 언제든지 기쁨이 끝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해주어 소개하고 싶다. 인상 깊은 부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인상 깊은 까닭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인상 깊은 부분과 그 부분이 인상 깊은 까닭은 나와 있지만 4번의 경우 인상 깊은 까닭이 인상 깊은 부분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는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과 관련 있는 문제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성격을 나타내는 낱말을 찾고요. 성격을 나타내는 낱말 찾는 것 외에도 인물의 말과 행동을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가에서 알 수 있는 승한이의 성격과 글나에서 알 수 있는 진우의 성격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먼저 가번을 볼까요? 헐레벌떡 가게 문을 여니 승한이는 막 계산을 마치고 가방을 받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서영이는 깜짝 놀라 다급하게 소리를 질렀다. 가방 구경을 못해서 소리 지르는 것 같지는 않았다. 잠깐! 아저씨 잠깐만요. 서영이의 말에 승한이와 아저씨가 동시에 서영이를 쳐다봤다. 왜 그래? 야 정승한, 너 이 가방 버지 5 아니잖아. 만날 가지고 싶다고 노래 부르더니 이게 뭐야? 그게 버지 5도 좋은데 아저씨가 지금은 다 떨어졌다고 해서 이 가방도 좋은 거래. 서영이의 추궁에 승한이가 우물쭈물 하더니 기어드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가에서는 승한이의 성격을 파악하는 거죠. 승한이의 말과 행동 부분을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승한이의 성격, 소심하죠? 우물쭈물 하더니 기어드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어요. 소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주저함, 주저한다는 거는 이거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걸 뜻합니다. 관련이 없죠. 신중함, 이거를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깊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거 역시 아닙니다. 용감함, 용감함과는 지금 우물쭈물하는 행동이 알맞지가 않죠. 솔직함, 솔직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승한이는 버지 5라는 가방을 가지고 싶어 했는데 이것도 좋다는 말을 듣고
결국에는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승환이의 성격은 소심함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미 답은 나온 것 같지만 그래도 나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우는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같은 말이라도 얼마든지 다른 느낌으로 할 수 있어. 너처럼 상대방의 기분은 생각하지 않고 쏟아내면 아무리 네가 옳은 말을 한다고 해도 친구들은 점점 떠날 거야. 넌 한 번이라도 상대방의 입장이 돼서 생각하고 말해본 적 있니? 자,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대요. 그리고 아래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진우의 성격을 볼 수가 있겠죠. 일단 현명합니다. 굉장히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겸손하다는 관련이 없죠. 또박또박 말을 하는 걸 봤을 땐 소심함도 관련이 없습니다. 또박또박 말을 하는 거에서 당당하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주저함, 아니죠.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은 설명하는 글 읽기 방법과 관련이 있는데요. 글의 성격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단별로 읽 때 각 문단에서 중심 문장을 중심으로 중요한 내용을 찾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점, 새로 알게 된 점, 더 알아보고 싶은 점을 정리하면서 읽습니다. 이 내용 바탕으로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고 바르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런데 남은 약 모으기는 꼭 물고기들을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한 거랍니다. 과학자들은 버려진 약들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항생제를 예로 들어볼까요? 항생제는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균을 죽이는 약이에요. 여기 관련돼서 나왔네요. 보기 기억을 볼까요?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균을 죽이는 약을 항생제라고 한다. 글 내용과 같죠? 일단 기억은 맞습니다. 다시 글 내용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균들도 항생제의 공격을 자주 받다 보면 항생제를 물리칠 요령을 터득하게 된답니다. 항생제가 공격해도 죽지 않을 수 있게 자기 몸을 바꾸는 거지요. 이렇게 바뀐 균을 내성균이라고 해요. 내성이란 견딜 수 있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항생제를 많이 쓰면 쓸수록 내성균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병에 걸렸을 때 치료제의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생제가 많이 버려지면 산과 들을 떠돌아다니며 물고기나 동물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영향이 사람에게로 돌아오지 않겠어요? 이 긴 부분을 통해서 니은도 알 수 있죠. 환경에 흘러 들어간 약은 사람들 몸속 내성균을 없앤다. 아니죠. 앞에서 항생제를 많이 쓰면 쓸수록 내성균이 많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영향이 사람에게로 돌아온다고 했죠. 니은의 경우는 정반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니은은 틀립니다. 마지막 부분도 볼게요. 그러니 이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 전 생물의 문제가 되는 거랍니다. 이렇게 약을 잘 쓰고 버린다는 건 우리 모두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일이에요. 라고 하면서 글을 마치고 있네요. 나머지 디귿, 리을, 미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이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은 약을 잘 쓰고 버리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 중요하다이다. 마지막 부분 보면은 맞습니다. 리을. 이 글을 모두 읽은 후 함부로 버린 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을 찾아본다. 이 경우도 보면은 찾아볼 수가 있겠죠. 미음.
우리 모두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항생제 사용을 줄이자고 제안하는 글이다. 아니죠. 지금 이 글은 항생제 사용을 줄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을 잘 쓰고 버리는 방법과 관련된 글입니다. 따라서 미음은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이 들어가 있는 2번입니다.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제는 온라인 대화 예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온라인 대화 예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6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대화 내용과 관련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림말, 그림 등을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합니다. 세 번째,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만큼 예절을 더 잘 지켜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동영상은 당연히 허락 없이 공유하면 안 되겠죠? 다섯 번째, 대화방에 초대할 때에도 그 사람의 의사를 확인한 뒤에 초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거절을 하면은 초대해서는 안 돼요. 여섯 번째, 자료를 올리기 전에 사실이 아니거나 잘못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해야겠죠. 예,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대화방에서 친구들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고 잘못 설명한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친구 1 한번 볼까요? 친구 1, 물음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림말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화 주제와 지금 관련이 없는 말 하고 있고 그림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죠. 친구 2 보겠습니다. 깜빡 잊고 있었어. 알려줘서 고마워.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보는 건 어때? 아직 화요일이니까 내일 점심시간이나 학교가 끝난 뒤에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 도서관에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전반적으로 보면은 온라인 대화 예절을 굉장히 잘 지키고 있죠. 3번 친구 3 보겠습니다. 시간 오래 걸릴 텐데 크크크. 난 바쁨. 대충 하자고. 대충 하자니까 너희끼리 가 하면서 나가버렸어요. 자기 말만 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은 채 혼자서 나가버렸어요. 예, 잘 설명했네요. 친구 4 한번 볼까요? 친구 4. 수요일 급식에 뭐 나오는지 아는 사람? 지금 대화 주제는 모든 과제를 어떻게 할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일 급식에 뭐 나오는지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관련 없는 얘기를 했죠. 예,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현지가 친구들에게 연락한 까닭은 모든 과제를 어떻게 할지 묻기 위해서이다. 맞죠? 맨 위에 보면 모든 과제 어떻게 할까라고 묻고 있어요. 예, 이렇게 봤을 때 23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은 편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편지에서 전하고 싶은 말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전하고 싶은 말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전하고 싶은 마음을 밝혀야 되고요. 그리고 있었던 일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생각과 마음을 써 주어야 합니다. 이 내용 바탕으로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편지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하고 있네요.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 해요. 그러면 고마운 마음을 밝힌 부분, 고마운 마음과 관련된 일이 있었던 부분, 그 일이 있을 때의 생각과 마음을 밝혀 적은 부분, 이 부분을 찾으면 되겠네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기억. 지난주 학교에 오셔서
만약에 화재 상황에서 대피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고 훈련도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마운 마음이 밝혀져 있죠. 예, 기억은 아닙니다. 니은 소방관님 덕분에 소화기를 사용하는 올바른 방법을 확실히 알게 되고 화재 대피 방법을 몸에 익힐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있었던 일을 적었네요. 네, 니은도 아니죠. 디귿 그리고 퀴즈를 통해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 할 생활안전수칙도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답니다. 이거 역시 그 당시 있었던 일입니다. 아니죠? 리을 요즘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많이 나서 너무 무섭고 힘들어요. 자, 고마운 마음 아니에요, 일단. 두 번째, 그 고마운 마음과 관련된 일도 아니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생각이나 마음도 아니에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미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님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소방관님처럼 저도 용감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예, 그 일과 관련돼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죠. 예, 이렇게 보니 2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25번 문제. 25번 역시 편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먼저 편지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편지에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는 첫 번째 받을 사람, 다음 첫 인사, 그 다음 전하고 싶은 말. 이 전하고 싶은 말에는 전하고 싶은 마음과 있었던 일, 그리고 그 당시의 생각과 느낌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인사, 쓴 날짜, 쓴 사람 순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높임 표현과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요. 높임 표현의 방법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말 끝에 뭐뭐요 또는 뭐뭐습니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높임의 뜻을 가진 낱말을 사용합니다. 뭐뭐에, 뭐뭐에게 대신에 뭐뭐께, 뭐뭐께서를 사용을 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건이가 쓴 편지에서 고쳐 써야 할 점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사랑하는 할머니께 할머니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요? 저는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즐겁게 생활하고 있어요. 할머니 고구마를 보내줘서 고맙습니다. 다음 달 할머니 생일 때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2000땡땡년 땡땡월 땡땡일. 자, 편지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기를 바탕으로 보도록 할게요. 기억. 누가 쓴 글인지 밝혀 쓴다. 여기 지금 보면은 누가 썼는지 안 나와 있죠? 예. 여기에 원래대로라면은 서건이니까 서건 올림. 예, 이렇게 누가 썼는지를 밝혀서 적어야 합니다. 예, 고쳐 써야 할 점으로 알맞네요. 니은 편지 길이를 줄여서 쓴다. 지금 편지 길이가 더 줄어들면은 전하고 싶은 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겠죠. 예, 적절하지 않습니다. 디귿 읽는 이에게 알맞은 높임 표현 쓴다. 지금 높임 표현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요가 아니라 계시지요 라고 말을 해야 되고요. 할머니 생일이 아니라 생신이 되어야 합니다. 예, 알맞은 높임 표현을 쓰지 못했네요. 예, 그래서 디귿도 예, 고쳐 써야 하는 부분이고요. 리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잘 드러나도록 쓴다. 예, 잘 드러나 있어요. 고맙습니다. 미음 받을 사람이 잘 지내는지 안부를 묻는다. 첫인사 부분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예, 잘 지내는지 안부를 묻고 있죠. 예, 그래서 미음도 고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고쳐야 할 부분은 기억과 디귿이 되면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국어 4학년 모든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준 내용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 생각이 되면은 다시 한번 이 강의를 살펴보면서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세요.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